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네, P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한국당 의원,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지난 14일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경제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문 대통령은 달나라 사람인가?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이 타당한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고요. 박지원 의원도 문 대통령 측근들이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경제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수의 호들갑일까요? 먼저 우리 보수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면요. 이게 정치적 입장과는 별개로 현실이 어떤가 하는 게 이제 문제고 현실을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계는 이렇게 다 나쁜 통계일 수도 없고 다 좋은 통계일 수도 없어요. 나쁜 통계도 있을 수 있고 좋은 통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쪽의 지표가 더 강하고 많은가 확실히 지표 자체도 경제가 위기다, 굉장히 어렵다, 민생이 어렵다는 지표가 훨씬 더 많고 그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현장의 민생이 너무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경제 관료들도 나와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 청사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나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공감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다 보면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자영업자 분들이라든지 영세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 호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질문을 사실 보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모키 위원장과 좀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과연 그럼 정부의 현실인식이 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어떤 통계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제가 따져서 말씀을 여쭤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이제 그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아픔은 정부도 그렇고 저희 정치인 모두가 보듬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 자체를 위기다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이제 말씀들을 좀 나눴는데요. 그런 이유들은 좀 그렇습니다. 몇 가지 수치를 보면 거시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미 3050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3%, 5%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조적인 어떤 조정기를 거치는 것은 맞는 것인데 지난해의 경우에 보면 수출을 6천억 불을 달성하기도 했고 중소기업 수출도 또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특히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고 유니콘 기업도 3개에서 8개로 늘어난 것처럼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완전히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좀 과장인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민생의 어려움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실 것이고 아마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큰 불안은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런 국민을 또 안심시키기 위한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나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그런 빈 공간들, 그러니까 통계와 현실 사이에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듬고 이분들에게 좀 더 안전한 생활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더 파고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영수회담, 대통령 5대1, 각 당 대표 5명과 대통령 만남 제안했는데 황교안 대표 이렇게 1대1 고수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가요? 지금 이제 경제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관료들 또 주변의 청와대 참모들 이야기 들어서 경제나 안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야기 듣고 또 일을 하고 있지만은 현실하고 괴리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고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야당인데 5당이라고 하면은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친여야당 또는 범여권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 당들이 가서 이런 현실의 그 국민들 국정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 못한다 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을 제대로 전달해서 대통령이 못 듣는 이야기를 듣게 하려면은 그걸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은 한국당밖에 없다라는 네. 것이 이제 그 황교안 대표의 생각인 것 같고 또 시간도 거의 형식적인 대화밖에 안 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대화하려면 1대1로 네. 만나서 그 황 대표가 한 이야기를 대중이 어떻게 공감하느냐.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 황 대표의 고언이나 직언이 네.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효력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위상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내용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장외투쟁을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 대권 가도를 달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간에 5대1이든 이런 이제 회의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이 묻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좀 공방은 좀 그만하고 국민들이 바라시는 대로 서로 좀 대화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 차원으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이야기 좀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쓰레기차 타고 뭐 보호장구 착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곤욕을 좀 치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 4월 초팔일 날 영천에 있는 은혜사에 고전에 이제 또 주일이고 그래서 교회 가셨다가 이제 아마 사찰을 방문하신 것 같은데 입장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죠? 제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때 모실 때 보면 네. 그분은 이제 그분도 기독교 장로시기 독실한 때문에 신자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 네. 이게 사찰의 예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조금 네. 그 좀 실수랄까 그런 절이나 불자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데 살짝 결례 같은 위협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불자들은 그런 거 별로 크게 이해를 하는 입장이었고 네, 네. 문제 삼지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그걸 굉장히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합장을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찰에 가면 합장을 하셨네요. 그 이후로 이제 합장을 했죠. 그 합장을 했더니 같은 종교인 기독교 안에서 네.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네. 쪽에서 합장을 했다고 사진을 온 교회 내 SNS에 다 네. 퍼뜨려 가지고 그것도 우상 숭배한다고 이야기하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네. 절에 가서 합장했네 이러면서 또 기독교 내부의 그 여론을 또 분열시키는 그래서 참 결국은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느냐 않느냐가 네.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 종교냐 저 종교냐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황 대표도 참 처신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황 대표께 제가 뭐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독교 정통 교리에 어긋나거나 네. 또 본인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그 범위 안에서는 다른 종교의 자체적인 그 안에서의 예법이나 네. 관습이나 이런 거는 조금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이 국민 네. 통합을 추구하는 지도자로서는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황 대표도 뭐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TK 지역과 PK 지역을 뭐 누구라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특히 이쪽이 불교세가 또 센 곳이어서 과연 그럼 불교를 믿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본인이 이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면 또 이제 본인의 고민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이인영 투톱에 이어서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취임을 했습니다. 양정철 원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이 3번의 집권 경험이 있고 또 여러 번 선거를 치렀지만은 한 번도 이제 선거 전망을 낙관하는 속에서 선거를 치른 적은 많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바람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연구원이든 또 정책위든 혹은 전략기획위원회든 당의 여러 기구들이 칸막이 없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아마 원팀으로 갈 거다.
민주연구원 또 여의도 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연구원은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어떤 예를 들어 총선을 놓고 본다면 네. 총선의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 결과를 내놓아서 실질적으로 이 총선을 치르는 각 지역에 네. 또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선은 이제 양정철 원장이 당의 어떤 여러 기구들과 함께 원팀을 이뤄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저는 전략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내년 총선을 아무래도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는 틀을 가지고 가실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틀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뭐 흔히 이야기를 하면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가자라든가 네.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앞서 나아가는 전진을 향해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전략과 내서 전술을 다 짜는 것이 될 그렇죠. 수도 그런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이네요. 네. 같이 고려해서 큰 네. 틀과 또 작은 틀에서는 지역 내부의 어떤 여론조사까지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뭐 양날의 칼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 연구원들이 출범 취지는 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나 브루킹스 연구소 이런 걸 지향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워낙 정치 바람이 세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못 가고 네. 정당의 정치 그중에 또 선거를 또 스포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당도 비슷하고요. 네. 그런데 그 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뭐 미미할 수도 있고 굉장히 파워가 실리기도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정철 원장이 오니까 다들 이제 주목하게 되고 네. 좀 긴장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있어서 네. 본인이 뭐 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6월이 다가오는데 누가 손을 내밀어야 될지 6월 국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될지 여야 간에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지금 추경 처리도 있고 여러 민생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아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쉽지만은 않겠죠. 지금 다른 야당의 경우에도 원내대표들이 바뀌면서 어떤 내부적으로 정책이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들이 진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회가 너무 이렇게 문조차 열지 못하고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은 많은 국민들이 정말 질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그런 시선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손을 내밀고 있다 말씀하셨고요. 예,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원래 내년에 선거가 있는 올해 국회는 네. 선거 전초전 국회입니다. 네. 근데 대개 그게 9월에 정기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싸움이 붙는 거거든요. 가을쯤 돼야지. 네. 예, 근데 조기에 지금 불붙어 버렸어요. 그 이제 불붙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패스트트랙이 됐는데 네. 패스트트랙 하면서 또 서로 쌍방이 고소고발도 많이 해놔 이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올해 국회 전망이 굉장히 비관적인데 네. 다행히 좀 전에 말씀처럼 이제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일 정상화해 보려고 그 야당의 그 요구 조건 중에서 네. 국정협의체도 5당 협의체가 아닌 3당 협의체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 추경도 야당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네. 재난 추경 플러스 알파 그 정도 절충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야당인 바른미래당 이번에 신임 그 오신환 원내대표도 네네. 즉 국회가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황교안 5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나는 걸 고집하지 않겠다. 네. 자기는 빠져도 좋다. 아하. 황 대표하고 대통령 1대1로 만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치가 복원된다면은 자기들은 양보하겠다. 마침 또 그런 원내대표들도 다 바뀌고 있는 분위기라서요. 예, 네. 그래 되니까 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에 좀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분위기는 좋은데 지금 그 패스트트랙을 정부가 이렇게 여당이 어떻게 이걸 이제 심의에 들어가느냐. 네. 어차피 상임위 특위 본회의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 과정에서 이견 벌써 돌출되고 있는 이견들을 어떻게 또 그 절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고소고발건이 또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런 것들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PK 정치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